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CISG하고 우리나라 민법하고 비교하면서 철회와 취소,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취소의 어떤 사유, 취소의 효력, 그리고 이제 CISG가 이제 규정하고 있는 거, 자, 그런 것까지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청약의 내용도요, 실질적인 변경, 즉 중요 사항에 해당되는 것이 이제 CISG 19조 4항에 나타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이제 청약에 대한 응답으로서 다음 사항에 대한 부가적 조건 또는 상현 조건을 포함하는 응답은 청약이 되지 않고 반대 청약이 된다. 반대 청약은 원칙적으로 청약 전체에 대해서 거절하는 것이 됩니다. 새로운 청약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반대 청약은 새로운 청약이 된다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보통 일부분을 반대하는 것이 되지만 사실은 전체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받아들이거나 이것이 이제 용인되는 거죠. 전체를 반대하거나 전체를 받아들이거나 부분적으로 되는 건 사실은 전체를 갖다 리젝트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새로운 그 계약서, 새로운 오퍼를 갖다가 내는 게 일반적인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보면은 이제 승낙의 의의에 대해서 배웠고요. 그 다음에 우리 민법 534조를 보면요. 승낙자가 청약에 대해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가하여 승낙할 때는 그 청약의 거절과 동시에 새로 청약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돼 있었죠. 그죠? 새로운 것이다. 그죠? 청약에 대한 승낙은 자유이며 피청약자는 청약에 대하여 아무런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그죠? 피청약자는 청약에 대하여 이제 아무런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청약에서 청약에 대하여 회신이 없으면 승낙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조건이 있는 경우에도 그 청약에 대해 승낙이 없으면 계약은 성립되지 않는다. 그죠? 당연하죠. 왜냐하면 피청약자는 청약에 대해서 아무런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의무가 없기 때문에 청약자가 일방적으로 청약하자 한 거죠. 청약하자 한 거기 때문에 피청약자가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 건 아니죠. 그냥 평온하게 있는데 상대가 와서 청약하자라고 한다면은 그냥 그거를 나 청약 안 합니다 라고 이제 표현을 굳이 할 필요가 있습니까? 청약할 경우에만 하는 거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것은 승낙하지 않은 것으로 의미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그러면 청약자가 승낙이 없으면 거절이 없으면 승낙한 것으로 본다라는 규정이 있더라도 이것은 법에 의해서 그것은 청약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그죠? 적극적으로 회신이 없는 한 그것은 승낙으로 간주할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우리 민법은 534조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또 상법 53조를 보면요. 상이 상시 거래 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상시 거래 관계가 있는 자로부터 그 영업 부류에 속한 계약의 청약을 받을 때는 지체없이 그죠? 납부의 통지를 하여야 하면 이를 해태할 때는 승낙은 근데 요거는 상법에서는 어떻게 되노? 상법에서는 요거 조금 틀립니다. 그죠? 상법에서는 상인이 상시 거래 관계가 있는 자로부터 상시 거래 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상시 거래 관계가 있다는 것은 거절이 이런 관계에서는 거절이 있어야지만 그죠? 이제 가부에 대한 어떤 표현이 있어야지만 그것이 이제 청약을 거절한 것으로 보는 거지. 그죠? 상시 거래하기 때문에 상시 거래한다는 그러한 기대이익이 있죠. 그죠? 기대이익이 있고 또 상시 거래한다는 그런 관념이 존재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을 갖다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것은 뭐냐면 결국은 거부한 것이고 아무 말이 없으면은
계속적으로 승낙한 것으로 본다. 그런 거겠죠. 그죠?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사람이 어떤 물건을 이제 계속 대고 있습니다. 그죠? 계속 대고 있는데 그 물건을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음식점에 어떤 사람이 재료를 댄다고 합시다. 같은 재료가 매주 들어와요. 그러면 음식점 그 사장은 그것을 그냥 알고 있는 거죠. 그죠? 있는데 만약에 이제 뭔가 오다가 비정상적인 어떤 것이 발견되면은 그때 바로 얘기를 하게 되겠죠. 그죠? 바로 그때 바로 얘기를 하게 된다. 그죠? 그때 바로 얘기를 하게 된다. 이런 이야기죠. 그죠? 자, 그렇지 않고는 계속적으로 이 거래가 유지된다고 믿는 거죠. 공급자는. 그래서 이제 이럴 때는 계속적인 거래 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청약을 받을 때는 지체 없이 납부의 통지를 발송해야 하며 이를 해태할 때는 승낙한 것으로 본다. 상법 53조는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죠? 상법 53조. 근데 이제 민법 534조는 청약에 대한 승낙은 자유다. 그죠? 그죠? 자유다. 그러면 피청약자는 청약대에 대해 아무런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따라서 어떠한 청약에서 청약에 대하여 회신이 없으면 승낙한 것으로 간주한다. 라는 조건이 있는 경우에도 그 청약에 대한 승낙이 없으면 계약은 성립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상법적 상거래하고 일반적인 이제 거래하고는 이제 틀리다는 거죠. 그죠? 일반적인 우리가 이제 상거래는 계속된다는 이런 특수성이 있고 일반적인 이제 우리가 민사상의 어떤 거래는 사인 간의 거래는 계속되는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그거를 갖다가 우리가 어떤 그 당연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겠죠. 그죠? 당연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맞죠?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여자에게 어떤 남자가 와서 청혼을 한다.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거절하고 뭐 말 안 하고 가만히 있다고 해서 그것은 그것을 갖다가 뭐 이렇게 승낙했다고 봐야 됩니까? 아니죠. 그렇다고 해서 여자가 남자에게 나는 예를 들어서 뭐 그런 생각이 없습니다라고 할 이유도 없다는 거죠. 그죠? 적극적으로 할 이유도. 만약에 이제 생각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죠? 그런 거지. 이야기를 안 했다 해서 내 이야기를 받아들였다. 이렇게 이제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성낙의 효력을 다시 한번 봅니다. 이제 성낙의 효력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보면요. 그래서 이제 CISG 제 18조 봅니다. 자, 성낙은 청약자가 지정한 기간 내에 도착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죠? 청약자가 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청약자가 사용한 통신수단의 신속성 등 거래의 상황을 적절히 고려하여 합리적인 기간 내에 도달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되죠. 합리적인 기간. 이제 합리적인 기간에 대한 어떤 이제 definition이 있겠죠. 자, 합리적인 기간 내에 도착해야지 효력이 발생한다. 그 다음에 이제 CISG 22조를 보면 승낙은 그 효력이 발생하기 전 또는 그와 동시에 회수의 의사표시가 청약자에게 도착하는 경우에는 회수할 수 있다. 그죠? 성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 효력이 발생하기 전 또는 그와 동시에 아까 마찬가지죠. 그죠? 그와 같은 겁니다. 동시에 청약자에 도착하는 것은 회수할 수 있다. 회수할 수 있다. 이렇게 됐죠. 그것을 이제 회수할 수 있다. 그것은 이제 소유하게 처리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자, 성낙도 마찬가지고 청약도 마찬가지였죠. 처리할 수 있었죠. 자, 성낙이 그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청약이 효력을 가지는 기간 내에 성낙이 이루어져야 되죠. 그죠? 청약이 효력을 우리가 이제 보통 무역거래에 있어서는 validity 유효일이라서 뭐 30 days 30일 그죠? 뭐 60 days 60일 뭐 이런 7 days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죠? 자, 그렇게 된다. 그래서 이제
그 청약 기간이 정한 청약은 그 기간 내에 해야 되고요. 자, 기간을 정하지 않은 청약은 청약자가 상당 기간 내에 청약 통지를 받지 않을 때는 그 효력을 잃는다. 무턱대고 기다릴 수는 없죠. 그래서 보통 이제 상당 기간 이러한 이제 정제가 있습니다. 그죠? 상당 기간 청약자가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할 때는 그 효력을 잃는다. 근데 무역에 있어서의 어떤 승낙의 기간은 대부분 이제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죠? 그것을 조건으로 해서 보통 청약을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무역 계약서는 당사자의 법률 관계의 내용을 정한다. 자, 계약서에 포함된 기본적인 내용은 보통 계약 체결하게 된 사실 진술, 각 당사자가 상대방을 계약에 이르게 유인한 사실들, 그죠? 향후 이행 관련 각 당사자의 약속, 의무죠. 각 당사자의 권리, 각 당사자의 이행 여부를 발생시키기 전에 있어야 할 사실, 그죠? 그 다음에 각 당사자의 재량권, 그 다음에 계약 종료, 그 다음에 당사자의 그 다음 관례를 지배하는 일반 원칙, 뭐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포함이 되어야 된다. 그죠? 계약 체결하게 된 사실, 그죠? 각 당사자가 상대방을 계약에 이르게 한 유인이라는 것은 대가를 이야기합니다. 대가, 이런 대가, consideration들, 대가, 사실들, 그죠? 그것이 이제 있어야 되겠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유인이 없으면은 계약으로서 성립하지 못합니다. 그죠? 어떤 대가가 없으면은. 그래서 이제 뭐 단지 이제 그 대가는 이제 구체적인 것이 가격에 대한 그 물건에 대한 가격 같은 거겠죠.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단돈 1원이라도 그걸 써놔야 되지. 그것이 없으면은 우리 영미법 계통에서는 그것은 유인이 없는 계약은 계약이라 이렇게 보지 않습니다. 자, 향후 이행 관련 각 당사자의 약속이죠. 의무고요. 각 당사자의 권리도 물론 분명히 나타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각 당사자의 이행 의무를 발생시키기 전에 있어야 할 사건, 사실, 그죠? 그 부분들도 포함되어야 되고요. 각 당사자의 재량권, discretionary authority랍니다. discretionary authority. 이것은 오늘 재량권이다 이렇게. 그 다음에 계약의 종료, 계약 위반이 되는 사건, 계약 위반에 대한 구제 권리를 포함해서 계약의 종료, 당사자의 관례를 지배하는 일반 원칙, 이러한 것들이 무역 계약을 하기 위해서 상대방의 계약서를 체결하든지 이것들은 계약서에는 이런 부분들이 포함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약의 목표가 있습니다. 자, 계약은 말이죠. 다음의 원칙에 입각해야 한다. 사업거래를 정확하게 기록하고요. 명확하고 모호하지 않는다. 명확하고 모호하지 않게 해야 되죠. 그죠? 모호하다는 이야기는 나중에 악유를 만드는 그러한 원인으로 작용하겠죠. 그죠? 문제를 실용적으로 해결해야 된다. 그죠? 당사자들의 권리와 의무를 인식하도록 충분히 구체적으로 돼야 된다. 그죠? 당사자들이 내가 어떤 권리를 갖고 어떤 의무를 갖는지를 인식할 수 있도록 충분히 구체적으로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소송을 방지해야 되겠죠. 웬만하면 소송하지 않도록 그렇게 이제 계약을 추진하는 것이 올바른 계약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자, 잠시. 다음은 이제 대금 결제 조건 한번 살펴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섹션에서는 주요 대금 결제 방식을 한번 살펴봅니다. 우리가 이 대금 결제 방식을 알아야지 여러분들이 이것을 계약서에 반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대금 결제 방식은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pay attention 하셔가지고 들어봐야 됩니다. 대금 결제는요, 이게 사실은 무역에서의 대금 결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여러 번 강조한 바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격지간, 즉 멀리 떨어진 데 간에
어떤 거래에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페이먼트라고 했죠. 대금을 어떻게 안전하게 결제받은 것인가, 그게 중요합니다. 왜? 국경이라는 장벽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먹은 때 마음대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어떤 나라 사이의 관계도 있고, 또 이제 상대방 국가의 천재지변이나 어떤 사변이나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그죠?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같은 경우는 특정한 허가 없이 왕래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국제 간의 거래에서는 허가 사항이 있다. 그 나라를 빠져나가기 위해서는 우선 그 나라부터 나갈 수 있는 자격인 여권을, 그죠? 그리고 출입에 대한 국외 출입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고요. 또 상대국에 대해서는 입국 허가를 받아야 되죠. 그 입국 허가를 우리가 보통은 비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게 여러 가지 재반 사정에 의해 가지고 제약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필요할 때 대금 청구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미리 어떤 시스템적으로 이 대금에 대한 안전장치를 해놓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격지감 무역에 있어서는 페이먼트, 우리가 대금이라 하는데요. 이 대금에 관한 그 계약이 아주 명확하고 뚜렷하게 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이제 이런 시스템을 우리가 마련합니다. 그래서 대금 방식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대금 결제는 이제 선지급 방식, advance payment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open account, 그다음에 추심. 추심은 이제 documentary correction이라고 합니다. correction이라고 그래. 추심한다. 추심은 뭐냐면은 상대에게 돈을 달려고 요구하는 것을 우리가 추심한다. 이렇게 추심이다. 우리 보통 이제 추심하는 게 조금 이제 우리 사회에서는 이런 이제 돈을 못 받는 걸 가지고 이제 이렇게 좀 이런 좀 뭡니까, 돈을 받아주는 사람들, 사채업자 뭐 이런 사람들이 추심한다 이래 가지고 좀 이미지가 좀 이 단어에 대한 이미지가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추심이라는 거는 같은 의미입니다. 돈을 달려고 의지를 하는 것, 돈을 달려고 재촉을 하는 것, 이 자체를 우리가 추심이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제 대금 결제 방식에서는 영어로는 documentary correction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용장 방식, 그죠? 신용장 방식은 은행이 중간에 서서 어떤 신용을 상대방에게 각각 제공함으로써 상대방이 은행을 믿고 거래를 하는 것을 우리가 신용장 방식이라고 하는데요. 영어로는 documentary credit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credit라는 것은 외상이라는 뜻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신용 외상, 이래서 우리가 보통 외상으로 산다 할 때는 on credit 이렇게 이야기하죠. on credit, 외상으로 후불이다 이런 이야기죠. 그죠? 그렇다 이거죠. 자, 이러한 이제 방식을 있습니다. 이 방식에 대해서는 이제 하나하나 이제 보게 됩니다만은, 자, 한편 무역 대금 결제는 지급 방식에 따라 송금, 그죠? 전신 송금, 그죠? 돈을 이제 telegraph transfer, 그러니까 이제 TT라고 이야기하죠. 돈을 어떤 전신원에 의해 가지고 송금을 하는 거죠. 우편으로 또 송금하는 경우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우편 한정을 해가지고, 그죠. 그 다음에 송금수표 등으로, 이제 송금수표는 이제 수표를 끊어서 그대로 이제 우편으로 이제 송금을 하는 그런 방식을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제 보통 우편 송금이나 송금수표 등은 거의 사용하지 않고요. 전신 송금을 대부분 송금 방식에 따라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어떤 뭡니까, 송금수표라든지 우편 송금 같은 경우를 사용할 경우도 있죠. 그럴 경우에 이제 송금 부분에 대한 그런 것들을 어떤 자료 등을 이제 이렇게 흔적 등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는 우편 송금이나 송금수표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다시 우리가 페이먼트, 즉 대금 결제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한번 나누어 보겠습니다. 자, 선지급 방식, 대금을 물건을 받기 전에 먼저 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payment in advance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cash in advance 같은 겁니다. 선지급 방법. 보통 우리가 보면 우리가
TT 같은 경우에 선지급 방식은 이제 TT는 이제 그것은 또 다른 방법인데요. 대금을 송금하는 방식 중에 하나죠. 그죠? 자, 그런데 보통 이제 in advance라 하면 미리 주는 거예요. 보통 이제 한 50%를 발주와, 즉 발주란 것은 purchasing order를 하면서 오더를 갖다가 내리면서, 즉 placement order다 이렇게 하면 그 오더를 내리면서 돈을 한 50% 내지 30%를 먼저 주는 거죠. 우리 이걸 갖다가 down payment다 이렇게 합니다. down payment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죠? 주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잔금을 그래서 50%나 나머지 아까 30%의 경우는 70%를 나머지 잔금은 보통 이제 물건이 ready, 즉 shipped ready, 즉 ready to ship 같은 말이죠. 그래서 선적하기 전, 선적 직전, 그죠? 선적 준비되면은 그때 나머지를 갖다가 송금해주는 이런 방식이죠. 그렇게 이제 송금은 그러면 이제 수출업자 입장에서는 payment in advance가 되는 거죠. 미리 다 받은 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거를 갖다가 선지급 방식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다른 말로는 수금을 먼저 했기 때문에 선수금 방식이다. 그래서 cash in advance도 되고 payment in advance도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open account 방식이다 이러면서 보통 OA라 이렇게 표시합니다. 그죠? 이게 이제 open account 방식은 우리가 이제 주고받는 이렇게 이제 빈번하게 주고받는 서로가 이제 뭐 이런 경우 있죠. 임가공 같은 거 한다면 그죠? 임가공 같은 거 한다면은 저쪽에서 이제 물건을 뭡니까 가져갈 때 그 다음에 이쪽에서는 어떤 물건의 가공비를 갖다가 제공할 때 이렇게 왔다 갔다 이제 서로가 주고받는 게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신용장을 늘려야 될 경우가 있죠. 뭐 어쨌든 신용장뿐만 아니라 뭐 돈을 서로 뭡니까 채권 채무자 관계가 돌아가면서 되는 경우, 그죠? 그래서 어떤 일을 협력하고 있는 그런 경우가 되겠죠. 자, 이런 경우에는 어떤 방식입니까? 이런 때는 일일이 정산을 하면은 굉장히 좀 복잡해지고, 그죠? 번거롭게 됩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이 되어서 완제품에 대해서 뭐 정산과 어떤 서로가 정산해야 될 부분,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다 끝나고 나머지 밸런스, 나머지만을 갖다가 얼마를 받을 것인가 이렇게 이제 남기는 경우가 있겠죠. 이런 것을 우리가 오픈 어카운트다. 소위 이야기하는 이제 구상무역이라든지 아니면 왔다 갔다 하면서 상계되어야 될, 그죠? 상계되어야 될 이러한 경우에는 돈을 갖다가 서로 간에 상계하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그 결과만을 가지고 이제 밸런스가 얼마다 이걸 가지고 이제 신고하는 방식이죠. 자, 이걸 갖다 우리가 뭐냐면 오픈 어카운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오픈 어카운트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documentary correction입니다. 그죠? or bank correction. 자, 이거는 뭐냐면 뱅크에서 할인하거나 아니면 서류상 할인하는 거죠. 그죠? 아까 이제 얘기 들었다시피 documentary correction이라는 것은 추심한다 이런 이야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or bank correction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방법입니다. 자, 그게 이제 documentary corrections or bank correction이라는 것은 추심 방식인데요. 우리가 이제 이게 이제 documentary correction은 우리가 서류로 이제 추심을 하는 거고요. 뱅크 커렉션은 이제 은행에서 추심을 하는 경우가 됩니다. 보통 뱅크 커렉션, 은행 추심은 신용장을 이용한 경우를 우리가 은행 추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중에 그 신용장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을 하면서 이게 이제 추심이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지는지, 어떤 것을 추심이라 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니까 지금 여기에서는 그냥 이게 지금 추심이라는 것은 돈 달라고 요구하는 것을 우리가 추심이라 한다. 이제 그거 하는 데는 이제 documentary correction은 보통 신용장 방식이 아닌 그 다음에 이제 DP 방식, 그죠? 요런 때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documentary DA든 DP든 간에 우리가 둘 다 이거를 우리가
추심 방식이라고 하는데요. 그거는 신용장을 이용하지 않는 방식입니다. 근데 그 부분도 이제 차이를 나중에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이 추심 방식 중에서 이제 우리가 보통 신용장을 이용하지 않을 때는 우리가 요거를 대부분 다큐멘터리 크랙션이라고 하고, 신용장을 이용할 때의 추심은 뱅크 크랙션이라 한다. 그래서 이제 왜 이제 뱅크 크랙션이라 하냐면은, 신용장을 이용하면은 우리가 환음을 실질적으로 내고 해준 지급은행에서 환음을 인수하고요. 환음을 우리가 수출자에게서 먼저 선지급하고, 수출자가 발행한 환음과 서류들을 매입을 합니다. 그죠? 매입을 하는데, 요 매입을 해서 다음에 요 매입한 것을 이제 다시 오프닝 뱅크에다가 우리가 돈을 먼저 줬으니까 이 돈을 주세요라고 추심하는 거죠. 즉 돈을 달라고 재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신용장 방식에서는 직접 수출업자에게 하는 것이 수입업자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고은행이 이미 수출업자에게 돈을 지급해준 지급은행, 즉 내고은행이 이것을 수입업자에게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오프닝 뱅크, 즉 개설은행에다가 추심을 의뢰하게 됩니다. 그럼 개설은행은 이것을 가지고 다시 수입업자를 불러서 환음을 인수하게 하겠죠. 그죠? 어쨌든 그 최종 책임은 신용장에 있어서의 최종 책임은 오프닝 뱅크가 집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오프닝 뱅크는 이제 그런 경우에 만약에 추심이 들어왔을 때 먼저 일단 지급을 하겠죠. 먼저 일단은 내고은행, 즉 지급은행에 돈을 주겠죠. 그리고는 여기 뭡니까, 신용장을 오픈한 애플리컨트, 즉 신청자인 수입자에게 환음을 갖다가 인수하라고 할 겁니다. 그죠? 그 다음 인수하면은 이 수입자가 신용장을 열 때 은행에 담보로 맡겨 넣었던 것, 그걸 우리가 디포짓이라 하는데요. 이 디포짓을 회수해 감으로써 이제 일단락 되는 거죠. 신용장의 프로세스가 일단락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뱅크 크랙션이 되는 거고요. 다큐멘터리 크랙션은 은행이 없는 가운데, 즉 신용장 거래가 아닌 가운데, 즉 신용장 거래가 아니라 해서 은행이 또 꼭 빠지는 부분은 없습니다. 결국 이제 은행이 중간자로서 전달, 즉 다큐멘트를 전달해주는 이러한 전달 중개자로서 은행이 중간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단 신용장이 발행되지 않았다는 거. 그럼 신용장 비용이 이제 절감이 된다는 거겠죠. 단지 이제 이런 추심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수수료만 받겠죠. 그죠? 이제 그런 건데, 만약에 이제 DADP 같은 경우는 신용장을 이용하지 않는 방식에 있어서 대금을 회수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DA는 Documentary Against Acceptance. 자, DA는 신용장에 있어서 유선스 같은 그런 역할을 하죠. 그죠? 유선스. 그러니까 이제 연지급금이죠. 연지급금. 자, 연지급금 하자. 지금 당장 돈을 주지는 않더라도 환음이 발행된 것, 즉 수출업자가 내가 받을 돈이 있다고 환음을 발행한 것에 대해서 인정하는 거죠. 인정한다. 그 내가 결제할 의무가 있다라고 인정하는 그 과정을 이제 인수한다. 이렇게 acceptance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죠? 인정하면은 이제 필요한 물건을 찾는 데 필요하고 또는 통관에 필요한 서류들을 건네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인수 인도 조건, 즉 acceptance, 즉 against는 하면 이런 뜻입니다. 대항해서. 그러니까 뭐냐면 다큐멘트를 against acceptance, 즉 인정을 하면 인정에 대해서 다큐멘트를 준다 이런 뜻입니다. 그다음에 DP는 것은 document against payment라는 것은 이거는 이제 신용장에 있어서 at site 일람불이죠. 바로 현장에서 돈을 주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페이먼트를 갖다가 바로 주면은 바로 결제했을 때 다큐멘트하고 맞바꾸는 겁니다. 그죠? 그런 것을 이제 사이트 드래프트, 캐시 어게인스트 다큐멘트 이런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다큐멘트하고 캐시하고 맞바꾼다 이런 것을 캐시 어게인스트 다큐멘트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추심 방식이다, 크랙션 방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기에 이제 documentary credit라는 것은 신용장 방식입니다. 자, 아까 위에 요거 잠시 여러분들이 혼동이 있을 것 같은데 내가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자, 요 추심 방식의 bank correction이라는 것은 은행이 중재자로 중간에 서류를 전달해주고 그 다음에 환음을 갖다가 환음을 갖다가 뭡니까 요 일을 하는 거죠. 서류를 돈을 받고 전달해주고 또는 서류를 이쪽에 환음을 갖다가 acceptance 하면은 전달해주는 거. 모두 다 이 경우에 다 환음이 발행됩니다. 발행되지만 요거는 환음을 받음과 동시에 돈을 지급하는 거. 그죠? 바로 뭐냐면 환음을 인수하는 것 자체가 바로 사이트 드래프트 하는 것 자체가 요 드래프트라는 것 자체가 뭐냐면은 환음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바로 보고 요 드래프트를 바로 보고 캐시를 갖다가 지급하는 거죠. 그죠? 요런 역할들, 즉 돈을 받아주는 역할들, acceptance를 받아주는 역할들 할 때 요거는 은행이 주심한다. 그래서 bank correction이라 하고 은행이 없이 그냥 일반 어떤 중매자들 그거는 이제 보통 보면은 요 중매자들은 이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요 은행의 대리점들, 회사의 대리점들이라든지, 요런 이제, 요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럼 요 다큐멘터리 커렉션 할 때는 보통 수출업자의 대리점이 수입업자의 지역에 있을 때, 이제 수출업자의 대리점은 수출업자와 같은 이제 위치에 있으니까, 이 사람이 이제 수입업자한테 가서, 돈을 바로 받고 물건을, 서류를 주는 거고, 요거는 이제, 지급을 약속을 확인받고 그 다음에 서류를 주는 경우죠. 그죠? 요런 경우죠. 요런 경우를 우리가 이제 추심하는데 은행이 될 수도 있고 그 중간에 전달자가 일반 이제 뭐냐면 지사나 이런 일반인이 될 수도 있다. 은행이 이걸 할 때는 이제 bank correction이라 하고 그다음에 일반인이 할 때는 documentary correction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다음에 신용장 방식이 오면은 신용장 방식이 와서도 아까 우리가 이야기한 대로 뱅크 커렉션이 신용장 방식은 당연히 뱅크 커렉션이 되는 겁니다. 그죠? 신용장 방식은 중간에 은행이 이제 이거를 추심하기 때문에 그죠? 은행이 추심하기 때문에 신용장 방식에서는 이 방식이 모두 뱅크 커렉션 방식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요 뱅크 커렉션은 그냥 신용장이 없는 추심 방식에서 은행이 들어갈 때도 이걸 뱅크 커렉션이라 하고요. 그 다음 신용장 방식에서는 당연히 은행이 추심하기 때문에 신용장 방식에서는 뱅크 커렉션이 당연히 포함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신용장 방식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요. 자, 위에 이제 우리가 선지급 오픈 어카운트 방식 됐고, 그 다음에 추심 방식, 그죠? 추심 방식 있었죠? 자, 추심 방식이 있었지만, 자, 그 다음에 이제 신용장 방식이란 것은 뭐냐? 신용장 방식은, 추심 방식이란 것은 이제 말 그대로, 물건을, 보내놓고 돈을 받는 겁니다. 위에 있는 요 추심 방식은. 물건을, 자, 선지급은 물건이 가기 전에 돈을 받는 거고, 오픈 어카운트는 이제 거래가 다 끝나고 나서 정산하는 이제 그런 방식이고요. 뭐냐면, 파는 사람, 사는 사람이 모두 다 돈을 팔거나 주거나 이러한 경우가 있죠. 인가공 해가지고, 우리가 이런 거 있죠. 어떤 게 인가공 해가지고, 그죠? 인가공 해가지고 물건을 갖다가, 다시 가져오는 경우가 있죠. 그죠? 인가공 해서 물건을 가져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인가공비를 어떻게 합니까? 다시, 정산해 줘야 되고, 인가공하는 업체는 뭡니까? 이 물건을 가져올 때, 수입해서 가져와야 되죠. 그죠? 이제 그런 경우죠. 그런 경우니까, 양쪽이 다 돈을 서로서로 일을 맡기는 거죠. 서로서로 일을 맡기는 거니까, 양쪽이 다 돈을, 주고받을 이런 권리와 의무가 있는. 그럼 이럴 경우에는 일이 다 끝나고 나서 정산한다. 이것이 이제 오픈 어카운트 방식이고, 그 다음에 선지급은 물건이 가기 전에 돈을 주는 거고요. 그 다음 추심 방식은 말 그대로 이제 추심한다는 것은 돈을 달라고 요구한다니까 물건이 가고 난 다음에 이제 돈을 요구하는 방식, 즉 돈을 줄 것을 재촉하는 것을 우리가 추심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추심 방식에서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요거는 후불 방식이다. 그죠? 후불 방식인데, 이제 돈을 달라고 요구하는 쪽이 은행이 될 수도 있고, 중간에 서서 돈을 받아주는 쪽이 은행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일반 이제 뭐냐면, 개인이 될 수도 있죠. 그럴 때 이제 개인이 될 때를 우리가 이걸 다큐멘터리 커렉션이라고, 은행이 될 때를 요거를 갖다가 뱅크 커렉션이라 한다. 자, 어쨌든 이 추심 방식은 신용장이 발행되지 않은 후불 방식입니다. 자, 근데 신용장 방식은 어떤 거냐 하면요. 신용장 방식이란 것은 요거는 이제 요런 방식입니다. 신용장 방식은 동시지급입니다. 뭐냐? 물론 이제 뭐 어쨌든 동시라 해가지고 맞바꾼다는 건 아니고 우선 선적은 먼저 하지만 거의 선적과 동시에 대금을 지급해주는 방식입니다. 이게 원칙적인 신용장 방식인데, 신용장 방식 중에 뉴선스라는 게 있습니다. 뉴선스는 연지급 방법입니다. 이것은 물건을 먼저 보내고 일정 기간 후에 하는 추심 방식과 같습니다. 그죠? 추심 방식. 그래서 이제 요 위에 있는 여기에 있는 일종의 DA 방식과 같습니다. 여기 DA 방식 중에 예를 들어서 신용장을 이용했을 때가 우리가 유선스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선스다 이런 방식이 연지급이다. 근데 연지급은 원칙적인 신용장 방식은 아니죠. 신용장 방식이란 것은 서로에게 신용이 없는 두 당사자 간, 즉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에게 은행이 중간에 서서 신용을 제공함으로써 거래를 성사시키는 방식을 우리가 신용장 방식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위에 있는 추심 방식은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신용이 쌓인 다음에 돈을 줄 거라는 이런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물건을 갖다가 선적하고 그 다음에 이제 후지급 형식으로 이제 행하는 방법이죠. 그냥 이제 다큐멘터리 크레디트는 이때의 추심은 대부분 100% 거의 뱅크가 커렉션 하는 거죠. 추심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이 다큐멘터리 크레디트는 선적과 거의 동시에 같은 날 또는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 자 부두 옆에 바로 거래은행이 있다면은 바로 뭐 한 10분 20분 사이에 돈을 청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죠? 어디에? 내고은행에다가 매입은행에다가 그죠? 그래서 요거는 서로의 신용을 갖다가 어떤 신용이냐면요. 수입업자는 돈을 예를 들어서 돈을 주고 물건을 못 받을까 하는 그런 이제 두려움이 있죠. 그러면 그게 무슨 신용이 없습니까? 수출업자에 대한 신용이 없죠. 그죠? 믿을 수 없죠. 그러니까 수입업자는 결국 수출업자는 결국 수입업자에 대해서 신용이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출업자의 경우는 물건을 싣고 보내었으면 과연 돈을 줄 거냐 하는 어떤 의심이 있죠. 그렇게 따진다면 이제 수입업자는 수출업자에 대해서 역시 신용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중간에서 은행이 서서 좋다. 그러면 수입업자야 나에게 돈을 맡겨라. 내가 물건을 분명히 실은 걸 확인을 하고 돈을 내가 주겠다. 이렇게 수출업자는 너 나한테 나 믿고 먼저 선적해라. 그러면 선적한 서류를 가지고 오면은 내가 바로 너에게 돈을 지급하겠다. 자, 이런 이제 신용을 중간에 서로에게 공유하는 거죠. 이렇게 함으로써 거래를 성사시키는 방식을 우리가 신용장 방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어쨌든 이러한 이제 신용장 방식은 사이트 크레디트라 해서 일람 지급, 그죠? 일람 출급 신용장이죠. 사이트 페이먼트 크레디트라고도 합니다. 이것은 바로 나중에 이제 사이클을 보게 되지만 수출업자가 선적을 하고 수입업자가 요구하는 서류를 갖추어서 매입은행, 즉 내고은행이라 합니다. 이 매입은행은 원칙적으로는 애니뱅크입니다. 어떤 은행에 가도 되지만 대부분 이거는 이제 통지은행이라든지 자기가 거래하는 은행에 갑니다. 왜냐하면 그 은행에서 그 내역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또한 자기가 거래하는 은행에 가면 이미 자기 회사에 대한 모든 정보가 있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처리가 되죠. 물론 다른 은행에 가도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특별하게 무슨 다른 데 회사에서 멀리 떨어져 있을 때 담당자가 자 그런데 이제 이런 다른 은행에 가면은 여러 가지 이제 필요한 이런 증명 서류들이라든지 뭐 인장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필요한 것들이 많이 필요하게 되고 이걸 또 등록하는 프로세스도 있고 해서 시간이 좀 걸리게 되죠. 그러면 아무래도 정체가 생기고 은행에는 그래도 자기만 가서 일을 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이제 직원들도 있고 다른 손님들도 있고 하니까 이렇게 경우에 이제 손님이나 은행이나 둘 다 뭡니까? 웨이팅 코스트가 높아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대기 비용이 높아지고 기회 비용이 높아지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통지은행 또는 자기 거래은행에 가서 매입을 요구할 수 있는 겁니다. 즉 어떤 서류 매입을 갖다가 요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내고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어쨌든 가면 바로 주는 거. 그 다음에 deferred payment라서 연지급, 즉 연기해서 지급하는 거. 이걸 유선스라 합니다. 아까 이야기한 여기에 있는 인수 인도 조건, 즉 document against acceptance, 즉 추심 방식의 DA 방식을 신용장을 개설해서 하는 것을 우리가 바로 deferred payment credit, 즉 연지급 신용장, 이걸 이제 다른 말은 유선스다 이렇게 이제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acceptance credit라는 것은 인수 신용장, 아까 이야기했죠. 인수 신용장은 이제 일단은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인수를 하면 그 다음에 이제 인수하는 조건을, 그죠? 그 다음에 negotiation credit는 매입 신용장. 자, 요거는 뭐 같은 이제 그 매입 신용장에서 아까 그 내고할 수 있는 신용장, 이제 그런 거죠. 어쨌든 이것도 전부 다 뭐 deferred payment의 이제 일종이 acceptance credit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이트 크레디트, 즉 일람 지급의 이제 일종이 이제 negotiation 매입 신용장이 된다. 즉 매입을 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서류를 바로 즉시 매입한다 이런 뜻이죠. 누가 내고은행이. 그것을 우리가 이제 사이트 크레디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죠? 그다음에 other method에 보면은 bank payment obligations BPO가 있고요. 그다음에 consignment 위탁 판매라는 거 이제 이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자, 이건 이제 뒤에 조금 보게 되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지급 수단에 따라서 분류를 하면요. TT, 그죠? 그 다음에 이제 advance remittance, 사전 송금이죠. 그죠? 그 다음 rate remittance, 사후 송금. 이렇게 되죠. 자, 그럼 크레딧 카드도 되었고요. document draft, demand draft, all check. 그죠? 송금 수표가 되겠고, 그 다음에 mail transfer. 그죠? 우편 송금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concurrent payment라 해서 CAD. 자, 이건 뭐냐면 CAD는 그 다음에 이제 동시지급 방식 보면 CAD가 있죠. concurrent payment인데요. CAD는 이제 cash against document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동시에, 그죠? 그 다음에 이제 cash on delivery. 요거는 다큐멘트하고 캐시하고 바로 이게, 그죠? 서류를 갖다가 상환 지급하는 방식이고요. COD는 이제 물품 인도 지급 방식인데, 요거는 보통 이제 물건을 확인하고 현장에 도착하면 물건을 확인하고 대금을 지급하는 그 방식입니다. 그죠? 그래서 아시겠죠? 요거를 이제 우리가 동시 지급 인도 방식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요런 우리가 이제 페이먼트에 대한 카테고리 이렇게 나누어지고요. term of payment에 대해서 요 조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쭉 나누어졌습니다. 그래서 요 전체적인 이런 이제 조건에 대해서 우리가 좀 그 연구가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야지 이제 어떤 것이라는 걸 이제 파악을 해야지 우리가 요 내용을 다 알고 있어야지만이 페이먼트 조건이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왜냐하면은 이 페이먼트 조건은 결국은 이제 finalization이죠. 완전히 그 뭡니까? 그 모든 계약의 어떤 핵심이다. 핵심이다. 결국 우리가 페이먼트를 갖다가 결제가 모든 상거래의 이제 핵심이죠. 그래서 이제 결제가 이게 원활하지 못하다면은 기업은 결국 도산하고 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종종 보면 유동성 위기로 해서 기업이 좌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든다면 이제 법정 관리에 들어가든가 아니면 이제 bankruptcy 되는 경우, 부도가 나는 경우죠. 그래서 유동성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즉 자금의 흐름이 잘 되지 않는다는 거죠. 어떤 기업이 3억 원이라는 매출 채권이 있다고 합시다. 그죠? 그럼 3억 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채무가 있다면, 매입 채무가 한 1억 원이 있다면 이 매입 채무는 말 그대로 이제 일종의 크레딧입니다. 그죠? 외상이죠. 그럼 이 외상의 이러한 뎁트에 대한 어떤 대한 것을 이제 뭡니까? 정산을 해야 되는데 정산을 하려고 하는 어떤 날짜가 서로 간 이제 들어오는 돈과 나가야 될 돈의 날짜가 맞지 않는다면 결국은 뭡니까?
파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페이먼트에 대한 조항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이 페이먼트에 대한 조항으로서 악유가 일어난 경우가 많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을 할 때 우리가 명확하게 이 부분의 어떤 데피니션을 이해하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무슨 말인지 잘 아시겠죠? 자, 특히 이제 요 뒤에 동시 지급 방식의 COD 같은 것은 Cash on Delivery, 즉 목적지까지 물건을 옮겨다 주고 목적지에서 물건의 상태를 확인한 다음에,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돈을 지급하는 이제 이런 방식이 되겠죠, 그죠? 그런 방식을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보통 뭐 기중품이나 이런 것들 이제 그런 거 할 때 이런 방식을 많이 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cash against document, 돈을 지급함과 동시에 서류를 넘겨주는 방식이죠. 요거는 이제 우리가 뭐 출발 전에 할 수도 있겠고, 그죠? 이런 이제 방식들을 우리가 동시 지급 방식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하면 우리가 in advance 선지급하는 경우가 있고 open account, 그죠? 나중에 정산하는 방식, 서로 간의 거래가 주고받는 것이 있을 때 정산하는 방식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추심 방식이라는 것은 일종의 외상 방식입니다. 그죠? 물건을 주고 난 다음에 추심한다는 것은 이제 돈을 받는다 이런 뜻입니다. 돈을 받는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물건 주고 나서 돈을 받는 방식이죠. 그죠? 그게 이제 은행에 의해서 돈을 받는 걸 갖다가 뱅크 커렉션이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은행이 아닌 이제 일반 중개인에 의해서 받는 것을 우리가 다큐멘터리 커렉션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갈 게 이제 신용장 방식인데 신용장 방식은 말 그대로 거의 동시입니다. 거의 동시지만 동시에 가깝죠.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가 신용장 방식에 있어서 거의 동시지만 수출자가 즉 판매자가 선적과 동시에 선적과 일단 선적은 우선이죠. 선적과 동시에 대금을 갖다가 지급받는 방식을 우리가 신용장 지급 방식이라 한다.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그때 이제 보통 선적과 동시에 바로 받는 거를 사이트 크레디트라 해서 1람 바로 한 번에 람 보고 그 다음에 돈을 준다 이런 뜻이죠. 그것을 이제 사이트 페이먼트 크레디트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는 것이 deferred payment, 요거는 연지급, 요거는 nuisance라죠. 그러니까 일단은 뭐 30일이 될 수도 있고 또는 뭐 60일이 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그죠? 60일이 될 수 있고 뭐 90일이 될 수 있고 그러니까 또 이제 nuisance가 되면은 수입자는 물건을 팔아서 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연지급 신용장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acceptance credit라는 인수신용장, 즉 연지급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 환음을 갖다 인수한 후에 이제 환음이란 것은 결국은 수출업자가 수입업자에 대해서 대금을 재촉하는 서류를 우리가 환음이라 하죠. 이 재촉에서 환음을 인수한다는 것은 재촉했는데 이걸 인수한다는 것은 줄 돈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죠? 그 다음에 이제 negotiation credit는 매입신용장, 이것은 은행에서 바로 이제 매입할 수 있게, 즉 은행의 수출업자 입장에서 매입을 요구할 수 있는 이런 신용장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그런 것을 이제 보통 요게 이제 요렇게 연결이 요렇게 짝이 이제 뒤어질 수가 이제 이렇게 있는 거죠. 여기 이렇게. 이제 사이트는 보통 우리가 이제 negotiation, 우리가 사이트 한다는 것을 negotiation 한다고, 디프드 한다는 것은 다시 요거는 유선수 한다는 것은 환음을 갖다가 매입한다. 이렇게 이제 이해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other method가 있는데요. bank payment obligation 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bank payment obligation 이 방법은 요거는 이제 신용장과 거의 같은 방식입니다. 그렇지만 요거 말 그대로 해석하면 뭡니까? 은행이 지급의 의무를 가진다. 은행이 지급의 의무를 가진 게 신용장이잖아요. 근데 이제 요거는 신용장의 시스템인데 일종의 전자적 방식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를 든다면 보통 신용장은 EDI하고 그 다음에 FAF하고 같이 가는 거죠. 그죠?
EDI는 이제 Electric Data Electric Data를 이제 그런 일단 케이블이나 이런 쪽으로 이제 받지만 실질적으로 종이로 인쇄해 가지고 통지를 하거나 종이를 인쇄한 부분을 가지고 이제 신용장을 내고를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 이제 그 뱅크 페이먼트 obligation은 요거는 전자적 방식으로 해놔가지고 모두 어떤 데이터를 갖다가 입력시키고 그 데이터의 서류가 어떤 그 서류든지 모든 것들이 제출이 되면은 자동적으로 결제해야 되는 그죠? 그런 시스템을 우리가 BPO 시스템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결국은 신용장 방식에서 전자적인 방식과 페이퍼 즉 그러니까 신용장 EDI라는 것은 신용장 방식은 EDI 방식이거든요. 근데 신용장 방식은 EDI 방식은 결국 지금 신용장 방식인데요. 그 방식은 전자적인 방식 플러스 전통적인 방식, 즉 페이퍼 플러스 일렉트릭 데이터 이게 컴바인드가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중간적인 단계인데 여기에서 이제 페이퍼 과정을 없애버린 것, 그죠? 이게 이제 BPO라고 이제 이렇게 설명하면은 적당히 이제 건접되는 설명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Technical Method of Payment라는 것은 직업 수준에 따라서 어떻게 분류가 되느냐 하면요. 이건 분류 방법입니다. 그래서 Telegraph Transfer는 TT라 하죠. 우리 보통 전신송금이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Advance Remittance는 사전송금, 위에 있는 Cash in Advance 이런 걸 갖다가 이제 우리 전신송금이라 하고, 또는 이제 그 다음에 Later Remittance는 사후송금이죠. 그죠? 그 다음에 크레딧 카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DD, 그죠? Demand Draft or the Check. 이거는 송금수표죠. 그죠? 송금수표. 수표로 송금하는 거죠. 그 다음에, 메일 트랜스퍼는 이것은 우편 송금이죠. 우편 송금이나 송금수표는 이제 최근에 와서는 많이 사용되지 않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동시 지급 방식이라는 것이 보통 이제 CAD, 그러니까 Cash Against Document. 그러니까 이제 돈 먼저 주면은 그 다음에 서류를 동시에 지급해주는 이런 이제 조건이고요. 그다음 COD는 Cash on Delivery라는 것은 현장에 도착하면은 돈을 주는 거죠. 현장에 도착하면은 이제 보통 물건을 확인하고 돈을 줘야 될 이런 물건들이 있을 겁니다. 그죠? 이제 그 상태에 따라서 도착했을 때의 상태에 따라서 이렇게 물건의 어떤 질이라든지 가치가 변하는 것들이죠. 이런 것들은 즉 육안으로 확인을 해야지만 어떤 그 지급이 가능한 것들, 이제 이런 거는 이제 COD를 쓴다. 이제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죠? 이러한 방법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페이먼트의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잘 메모리하고 있어야 될 이제 그러한 방법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하나 이러한 방법들에 기인해서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오픈 어카운트 방법부터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픈 어카운트란 것은 수출자가 그죠? 수출 물품을 선적하고 그 다음에 상업송장과 운송서류 등을 은행에 경유하지 않고 직접 수입자에게 발송하여 선적서류를 수입자에게 발송합니다. 그러면 이제 선적서류를 수취한 수입자는 약정된 기일에 대금을 수출자에게 송금하는 방식을 우리가 오픈 어카운트 방식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오픈 어카운트 방식에는 결제 기일 전에 물품이 선적되어 수입자에게 그쵸? 예, 인도되고 수입자는 선적주를 통해 물품을 인수하여 수입국에서 판매하고 그 판매 대금으로 수입 대금을 결제합니다. 따라서 전형적인 외상거래에 해당됩니다. 알겠죠? 이것을 우리가 이제 오픈 어카운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수출자 입장에서는 대금 미결제 위협이 높겠죠. 그죠? 그다음 현금 흐름 면에서 매우 불리한 상대적으로 수입자 입장에서는 위험이 낮고 현금 흐름 면에서도 매우 어떤 유리하다. 이런 이제 장점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런 거다. 자, 요거를 갖다 우리가 이제 오픈 어카운트 방식이다. 이렇게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이야기했죠. 이제 바로 보낸다. 그치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약정된 기일에 어떻게 한다고 대금을 지급하는 정형적인 외상거래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외상거래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여러 가지 서로 간에 신뢰가 있어야 되고, 수출업자는 굉장히 좀 뭡니까? 불리한 입장에 처해지만 수입업자는 여러 가지 자금상의 어떤 융통을 가할 수 있다. 그죠? 그렇게 된다. 자, 그래서 이제 오픈 어카운트 방식을 정리하면 환음이 발행되지 않는다. 일단 그죠? 은행을 경유하지 않고 수출업자 직접 수입업자에게 서류를 송부합니다. 그 다음에 수출자가 선적을 통지하는 시점이 바로 수출 물건 실었다 하는 시점이 바로 수출 채권이 성립이 된다. 즉 여기서 이 시점부터 이제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성립된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잘 아셔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오픈 어카운트 방식이다. 이렇게 이제 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일단 매매 계약을 하죠. 그럼 수출자는 물건을 선적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선적하고 동시에 은행을 거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선적 서류를 송금하죠. 그러면 수입자는, 수입자 거래은행에서 나중에 물건을 판 다음에, 그 기일에, 송금 기일에, 그 결제 기일에 돈을 송금하게 되고, 그다음 수출자는 그날에 이제 자기 수출자 거래은행으로부터 돈을 받게 되는 이러한 시스템을 우리가 오픈 어카운트 방식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추심 결제 방법식이다. 자, 추심한다는 것은 우리가 돈을 달라고 의지한다, 재촉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어떤 것인가 한번 봅시다. 자, 추심 결제 방식이란 수출자가 물품을 선적한 후 수입자를 지급으로 하는, 이때 환음을 발행한다는 게 오픈 어카운트하고 틀립니다. 환음을 발행하여 수출국에 소재하는 추심 의뢰 은행에 추심을 요청, 그 추심 의뢰 은행이 할 수도 있고, 또는 이제 그 중개인에게 할 수도 있습니다. 매개인에게. 자, 추심 의뢰 은행은 수심을 요청합니다. 그죠? 수입국에 소재하는 추심 은행은 다시 수입국에 소재하는 추심은행에 다시 추심을 의뢰합니다. 그죠? 무슨 말이냐면, 이제, 수출업자가 선적하고 환음 발행합니다. 환음 발행하고, 추심 의뢰은행에다가 이걸 갖다 추심해 달라고 의뢰를 요청하면, 이 추심 의뢰은행은 다시 수입국의 어떤 추심은행에다가, 추심을 요청합니다. 그죠? 그러면 수입국에 소재하는 추심은행은 다시 추심을 의뢰하면은 추심은행이 수입자에게 환음을 제시하여 수출 대금 회수하는 대금 결제 방식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요거는 뭐 차이가 뭔가요? 요거는 환음이 발행된다는 거죠. 추심 결제에서는. 추심 결제에는 환음의 지급인, 즉, 지급인이, 이때 지급인은 신용장이 아니기 때문에 신용장에서 환음의 지급인은 오프닝 뱅크, 개스 은행이 되는데, 추심 결제 방식에서는 환음의 지급인은 바로 수입자. 자, 수입자. 그죠? 그죠? 환음이 지급인이 선적 수주를 받고 이와 동시에 대금을 결제하는 요거는 이제 DP입니다. Document Against Payment. 그죠? 지급인도 조건. 그죠? 환음 지급인이 수입자가 환음을 인수하고 선적수를 받고 환음의 만기일에 대금을 지급하는 인수 인도 조건 DA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DA와 DP다. 무슨 말이냐? 자, 환음이란 것은 돈을 달라고 재촉하는 서류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 누굽니까? 수출자가 물건을 보냈습니다. 자, 물건을 보내서 돈 받아야 되겠죠? 물건을 보내서 돈 받아야 되니까 돈을 빨리 달라는 서류를 제출합니다. 그죠? 이걸 발행합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은 바로 환음입니다. 환음을 추심 의뢰은행에다가, 그러니까 수출자의 거래은행에 가서 환음 발행하겠습니다 하면 수표처럼 그 은행의 어떤 이름이 찍힌 환음이 나옵니다. 그럼 거기다가 자기가 발행을 하면 됩니다. 그럼 요 은행은 이걸 가지고 이걸 다시 추심 의뢰를 합니다. 어디에? 추심은행에다가, 수입국의 추심은행에. 이제 이 수입국의 추심은행이 이제 신용장에서는 오프닝 뱅크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럼 그 수입국의 추심은행이 그것을 받아서 다시 추심을 해야 되니까 누구의 추심이냐 하면 지급인, 즉 최종 지급인인
수입자에게 이제 빨리 돈 주세요 하고 합니다. 그럼 수입자는 이 환음을 인수함과 동시에 바로 돈을 지급되는 것을 우리가 document against payment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단 환음만 인수하고 환음 지급 만기일에 그죠? 환음이 이제 바로 사이트 드래프트가 아닌 그죠? 디폴트 즉 이렇게 연지급 즉 어떤 지급일이 그 당시가 인수하는 당시가 아닌 인수 후로부터 얼마 뭐 여러 가지 있었죠. 그 조건이 그러한 이제 연지급금인 경우는 이제 만기일에 지급하는 것. 이것은 이제 document against acceptance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수인주 조건 이 두 개를 가지고 이제 어떤 거든 간에 이렇게 조건을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아까 오픈 어카운트 방식도 외상 방식이고, 그 다음에 document against acceptance도, 그도 외상 방식이죠. 근데 이제, 물론 이제 document, 여기에 이제 그 뭡니까? against payment도 뭐, 어떻게 보면 외상 방식이죠. 그죠? 나중에 가고 난 다음에 하는 거니까. 자, 어쨌든, 이러한 방식. 근데 이제, 일단 물건이 같다는 거지. 물건이 소유권은 이제 다큐멘트가 가야 되니까, 이거는 이제, 뭐, 그렇게 외상이라고 볼 수는 없겠죠. 그죠? 어쨌든, 지급 조건, 어떤 결제 조건이 그렇다. 그렇지만, document against acceptance는 외상 방식이 맞다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죠.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한다. 그래서, 이때 이제 결국은 이러한 것들, 환음을 통해서, 결제를 종용해서, 돈을 인수하는 방법을 DA 또는 DP라고 한다. 그렇게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추심 결제 방식은요, 수출 후 수입자를 지금으로 하는 추심의뢰은행에 추심을 요청하고요. 그래서 이제 추심의뢰은행은 수입국에 소재하는 추심은행은 다시 추심을 의뢰하면 추심은행 수입자에게 환음을 제시하여 수출 제공해서 그거 아까 했죠, 그죠? 요거는 조금 미안합니다. 똑같이 아까 같은 것이 이제 반복된 것 같은데, 자, 같은 이야기죠, 그죠? 자, 그럼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다시 한 번 더 방식 다시 한 번 더 적극적으로 한번 봅시다. DA가 뭐고 DP가 뭔지 이제 그 방법을 한번 우리가 체크를 해보는 게 필요하겠죠. 자, 어쨌든 요거를 이제 추심 의뢰를 해서 추심 의뢰은행이 지급인인 수입자를 불러서 추심 의뢰를 합니다. 그죠? 이제 할 때 이렇게 이제 DP로 한다는 것은 돈 지금 주세요. 지금 돈 줘야지 이 서류를 드립니다. 그죠? 서류가 넘어가기 전에는 뭡니까? 이 서류는 결국은 이제 선화증권이라든지 결국 상업송장이라든지 포장명사서라든지 뭐 인슈런스 팔리시 즉 선화증권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수입자가 물건을 찾을 수 있는 서류라든지 아니면 통관에 필요한 서류들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없으면 소유권이 아직 넘어가지 않죠. 그죠? 자, 이래서 돈을 준과 동시에 소유권을 넘겨주겠다. 그죠? 그죠? 뭡니까? 이게 뭡니까? 페이먼트를 하겠다. 그죠? 그래, 그거를 이야기하죠. 이제 요거를 갖다가 환원 발행하지 않고 바로, 돈 주세요. 그게 아까 CAD죠. CAD. 그죠? 그래서 cash against, cash against 뭡니까? 뭡니까? 페이먼트. 그죠? 그러니까 이제, 아까 우리가 이제 조금 앞에 한 거, 이제 그런 부분들이, document against, 뭡니까? cash against document.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CAD 같은 거 있어. CAD. 그 CAD는 환원 발행하지 않고 현장에서 돈 주고 바로 뭡니까? 다큐멘트 주는 거죠. 네? 현장에서 돈 주고 다큐멘트. 요거는 환원이 발행한다는 거죠. 그 차이입니다. 알겠죠? 환원 발행 없이 바로 뭐 돈 주고 바로 돈하고 물건하고 바로 바꾸는 거. 그게 CAD고. 그죠? 이거는 이제 환원을 발행해서 격지간이니까 이제 하는 거고는 이제 바로 우리가 돈 주고 물건 돈 주고 이제 서류 받아오는 거. 이제 그런 것들이죠. 이제 그런 건 이제 수출국의 현장에서 예를 들어서 수입국의 대리점이 있다면 이제 그런 식으로 처리하겠죠. 그죠? 수입국의 대리점이 있다면 바로 가서 환원 발행할 필요가 없죠. 수입국의 대리점은 결국은 수출국에 있는 수출할 사람이 있는 곳에 위치하는
살 사람의 대리점이 있다면 그건 살 사람은 마찬가지죠. 그죠?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와서 바로 돈 주고 서류 받아가면 되죠. 그게 이제 CAD입니다. 그런데 이제 멀리 있을 때, 그런 대리점이 없을 때는 이제 DA나 DP 방법을 사용할 수밖에 없겠죠. 환원을 발행해서, 그죠? 중간에 이제 은행이 중간에서 그 역할을 해주는 거죠. 물론 은행이 해줄 수도 있지만, 은행 아닌 또 제3자가 이러한 이제 그 중재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전달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심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해하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정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정리를 잘 해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급 인도 조건. 자, document against payment라는 것은 뭐냐면요. 자, 수출자가 수입자의 판매 계획에 따라 물품을 선적했습니다. 그 다음에 수입자를 지급으로 하는 일람 출금 환원, 사이트 드래프트. 사이트 드래프트를 또 되고, 그죠? 뭐, 아니면 이제 연지급도 되겠죠. 발행하여. 연지급 되는 것은 DA고, 그 다음에 요거는 바로 이제, 이거 환원 인수함으로써, 환원 인수하고 바로 뭡니까? 돈 줘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그러면 이제, 돈 주면은 결국 어떤 서류를 준다 이거죠. 운송 서류와 함께 거래은행은 주심의뢰은행에 주심의뢰하고, 이 주심의뢰은행은 다시, 즉, 이게 주심의뢰은행을 우리가 레미턴스 뱅크라고 합니다. 수입자의 거래은행, 즉, 주심은행, 즉, 이제, 결국은 주심의뢰은행은 수출자의 은행이고, 레미턴스 뱅크라고, 주심은행은, 크랙팅 뱅크는 수입자가 거래하는 은행입니다. 그것을 주심을 의뢰합니다. 그러면 주심은행은 크랙팅 뱅크가 수입자에게 환음을 제시하여, 수입자가 대금을 지급하면 그와 동시에 운송 서류를 수입자에게 인도하고, 그 다음에 주심은행이 그 대금을 주심의뢰은행에 송금하여, 그 다음에 이제 수출자가 뭡니까? 수출 대금을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아까 했었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지급 서류 인도 조건이라는 것은 이제, 요걸 갖다가, 요거는 이제 지급 서류 인도 조건이다. 자, 요거다. 그래서, 그 다음에, 요걸 다른 말로, 캐시 against document라고도 한다. CAD라고도 한다. 이렇게 합니다. 이것도 보통 이제 CAD 같은 경우에도 내가 아까 이제 뭐 환음이 발행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뭐 환음이 발행되지 않고 바로 이제 현장에서 그러니까 뭐냐면 수출할 나라가 미국이다. 그러니까 미국 수입할 나라가 한국이다. 그러면 한국 수입할 나라의 대리점이 미국에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굳이 환원을 발행할 필요가 없겠죠. 그럼 가서 돈 주고 서류를 바로 받아가지고 자기 본사로 바로 보낼 수 있겠죠. 그죠? 그럴 때도 우리가 이걸 CAD라고 합니다. 현장에서. 그런데 이제 요거와 같이 document against payment도 다른 말로 돈 주면 서류 준다의 개념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격지 간의 환원에 의한 추심도 아까 내가 이제 환원을 발행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했는데 그런 경우도 있고 이제 발행한 경우도 이것도 이제 document against payment가 된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cash against CAD라고도 한다, 한 종류도 된다. 이렇게 넓게는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자,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봅시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DP 먼저 한번 봅시다. DP가 이게 뭐냐면 이제 추심 결제 방식이죠. 추심 결제 방식. 자, 보자. 수입자하고 수출자하고 매매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여기에 매매 계약이 일단 수입자 수출 간에 이제 매매 계약이 체결됐죠. 그죠? 매매 계약 체결되고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제 해야 될 게 뭡니까? 자, 그러면 이제 매매 계약 체결되고 이제 그다음에 이제 선적했겠죠. 그죠? 선적하고 난 다음에 여기 선적 시먼트를 수출자가 선적하고 자, 선적 서류하고 환음을 가지고 추심 의뢰를 합니다. 이 추심 의뢰는 자기 나라에 있는 거래은행이겠죠. 여기 이걸 갖다 우리가 레미팅 송금 아닙니까? 레미팅 뱅크다. 이때는 송금이라는 이야기는 결국 뭐냐면은 레미팅이 결제라는 이야기인데요. 결제를 누구한테 하냐면 추심은행, 즉 수입국의 거래은행. 요게 이제 보통 보면 이제 요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신용장이 있을 때 요거는 내고은행이라고 이렇게 내고은행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오프닝 신용장이 있을 때 요거는 이제 오프닝 뱅크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오픈 뱅크, 그죠? 오픈 뱅크다. 이거는 캐슬은행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이제 주심은행에다가, 주심은행은 이제 크랙팅 뱅크라고 합니다. 주심은행에다 요걸 합니다. 그럼 주심은행이, 요거를 이제 선적서를 인도하고,
자, 선적서류 도sak 통지함 이상 와서 요 사람이 이제 직업입니다. 드로이가 됩니다. 요거는 드로워가 돼요. 의뢰인이, 요건 이제 추심 의뢰인을 갖다가 우리가, 영어로는 이제 principal이라고, 요때, 환음을 발행되었을 때는 이제 드로워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환음 측면에서는 드로워가 되고, 추심 측면에서는 이제 principal이 됩니다. 알겠죠? principal이 되죠. 요 principal이, 결국은, 선적 대금을, 그러면 여기 사람이, 요건 추심, 요건 이제, 환음을 갖다 제시하죠. 환음 인수하면서 바로 뭡니까? 요거는 이제 선적 대금을 갖다가 지급을 하는 거죠. 그러면 요 사람이 요걸 받아가지고 보내면 다시 이렇게 보내는 요런 이제 방식을 우리가 DP다 이렇게 DP다 이렇게 하겠죠. 그죠? 요런 방식을 우리가 DP다 이렇게 하죠. 자, 근데 보통 이런 경우에 이제 collecting bank가 이제 이거 열 때 collecting bank가 결국은 이제 신용장은 아니지만 자, 요런 경우, 하여튼, 이제, 주신결제 방식은, 뭔가 두 기업 간에 뭐가 있어야 된다. 신뢰가 있어야 된다. 신뢰. 크레딧이 있어야 된다. 신뢰가 있지 않으면, 이거는, 이제, 그죠? 신뢰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신뢰가 있어야 된다. 자, 만약 지급하지 않으면 소유권 넘어갈 수가 없죠. 그래서 소유권 넘어갈 수 없죠. 왜? 여기에 이제 BL, 즉 BL은 유가증권입니다. 가지고 있는 자가 소유권입니다. 그죠? BL을 갖다가 BL, 즉 선적 서류. 이 선적 서류를 선적했다는 선화증권을 갖다가 주지 않죠. 돈을 안 주면. 그러니까 이제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매입을 안 한다면은 인수를 안 한다면은 결국은 이제 물건이 다시 되돌아와야 되겠죠. 그죠? 이제 그러한 위험이 있지만 어쨌든 요거는 이제 결국 외상 방식은 아니다는 거죠. 그죠? 왜냐면 넘겨주지는 않는다. 완전 소유권을 넘겨주지는 않고 소유권을 넘기면서 동시에 지급받는 그런 이제 일종의 이제 방식이 되겠죠. 그죠? 그런 방식이 되겠다. 그죠? 자, 그걸 이제 추진 방식 중 DP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DP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DA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외상거래라고 아까 이야기했죠. 오픈 어카운트하고 같은데요. 이 이제 오픈 어카운트하고 같지만 틀린 점은 뭡니까? 환음을 발행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죠? 환음을 발행하지 않는다. 그죠? 오픈 어카운트는 바로 그냥, 그 다음에 외상, 그 날짜에, 외상 지급 날짜에 외상을 주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document against acceptance란 수출자가 수입자와 거래 계약에 따라 물품을 선적한 후에, 그죠? 물품을 선적한 후에, 수입자를 지급인으로 하는 기한부험, 즉, time draft, 기한부, deferred, 그 다음에 기한부, nuisance, time draft랍니다. 이거 time draft, 즉, 기한부험을 발행해. 자, 언제까지 달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한부 언제까지 내가 꼭 다 하는 재촉하는 서류를 우리가 기한부 환음이랍니다. 타임 드래프트. 아까는 사이트 드래프트 바로 보자마자 달라. 그 다음에 기한부 드래프트, 그죠? 타임 드래프트를 발행하여 운송 서류와 함께 거래은행에 추심 의뢰하고, 거래은행이죠. 그래서 아까 그 레미팅 뱅크에 추심 의뢰하고요. 추심 의뢰은행은 레미팅 뱅크이 수입자의 거래은행, 추심은행, 또 크랙팅 뱅크에다가 추심을 다시 의뢰합니다. 그러면 수입자가 거래량이 똑같이 아까 거래하고, 그죠? 자, 하나는 뭐냐? 차이는 뭐냐? 이거는 외상 거래다. 그래서 이걸 환음을 인수하면 동시에, 환음을 인수한다는 자체는 뭐냐 하면은 내가 돈 줄 거 있다는 것에 재촉받은 것을 인정한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제 그와 동시에 운송서류를 수입자에게 인도하고 환음 만기일에 추심은행이 수입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아 송금해주는 거죠. 그죠? 요거는 이제 진짜 신뢰가 더 커야 되겠죠. 요거는 완전 외상거래입니다. 그죠? 요것은 document against acceptance는 cash against acceptance. 단지 우리가 무역에 있어서 이제 그래서 이제 신용장에서 외상거래는 원래 원칙은 아니지만 유선스라는 게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신용장이 발행됐을 때 그러니까 유선스가 이제 연지급 신용장이 되고 요거는 신용장이 발행되지 않았을 때는 document against acceptance다. 요것도 외상거래인데 요건 오픈 어카운트와 외상거래하는 점은 같지만 환음이 발행되고 않고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요 기억해야 되겠죠. 그죠? 환음이 발행되고 발행되지 않고의 차이가 있다. 이제 그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번 살펴봅니다. 자, 추신결제방 DADP 같은 거 봅시다. 자, 수출자, 수입자 있습니다. 그죠? 수출자, 수입자 있는데 매매계약 체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선적하겠죠. 그죠? 물론 선적하겠죠. 선적하고, 그 다음에 추심 요청을 합니다. 똑같습니다. 아까 DP하고, 환음하고, 똑같습니다. 이것을 갖다가, 레미팅 뱅크에 하면, 추심의뢰은행은 다시 이것을 추심은행인 크랙팅 뱅크, 즉, 추심은행은 수출자가 거래하는 은행, 수출국에 있는 은행이고, 추심은행은 수입자가 거래하는 수입자가 있는 지역의 은행이겠죠. 여기서 크랙팅 뱅크입니다. 그럼 크랙팅 뱅크는 똑같이 부릅니다. 불러서 선적 서류, 추심 의뢰, 선적 서류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환음 인수하세요 하죠. 환음 인수합니다. 대신 환음 드로이의 지급인인 수입자입니다. 이 드로이는 환음을 인수하면서 환음은 이제 그걸 인정하는 거죠. 인수하면서 그 다음에 뭡니까? 선적 서류를 갖다가 인도하는 거죠. 그죠? 선적 서류 인도 받는 거죠. 그러면 이제 끝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추심은행은 나중에 이 만기일에, 환음 지급 만기일에, 그죠? 외상기일 만기일에 수입자로부터 돈이 입금되면 이 돈을 다시 추심의뢰은행, 즉, 레미팅 뱅크로 보내서 레미팅 뱅크는 수출자에게 돈을 지급하는 형식이 됩니다. 이것은, 돈의 지급인이 바로 환음 인수와 동시냐, 아니면, 환음 인수와 동시냐, 아니면 환음 인수 후 일정 기간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DA다, DP다, 요거를 이제 결정하는데, DA는 일정 기간 후에, acceptance라는 것은, 내가 너에게 돈 줄 게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지만, 그죠? 어쨌든, 요것을 우리가 DA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죠? DA다. 자, 그래서 어쨌든, 추심 결제 방식의 절차를 보면요.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잘 이 부분을 이제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한 번 더 정리하는 의미에서 여러분들 한번 봅니다. 추심 결제 방식의 절차가 수출자와 수입자가 DA 또는 DP 방식의 대금 결제 조건으로 수출 계약을 체결하죠. 아까 우리가 이제 다이어그램을 봤습니다. 플로우 차트를 봤죠. 그 다음에 수출자는 수입자의 선적 지시를 받는 대로, 그죠? 매매 계약서에 일치한 물품을 기간 내에 선적하고요. 선적 서류를 구비하겠죠. BL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패킹 리스트라든지, 커머셜 인보이스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적합보험이라든지, 인슈런스 파런시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전부 다 구비하겠죠. 선적 서류를 구비한 추심 의뢰인을 우리가 추심 의뢰인을 프린시플이라 한다 했죠. 이 사람이 수출자입니다. 수입자를 드로이로 하는 환음을 발행, 즉 드래프트를 발행한다. 이때 이제 드래프트가 바로 일람불이면 이것은 타임 드래프트, 일람불이면 뭐냐면 사이트 드래프트라고 일정 기간이 지나서 이제 지급하는 것은 타임 드래프트라고 합니다. 그죠? 자기의 거래은행에게 지급하면서 수입자의 거래은행에 수입 대금을 추심해 줄 것을 요청한다. 아까 했죠? 쭉 이제 아까 프로 차트를 우리가 봤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 이제 수출자로부터 추심 요청을 받은 거래은행,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추심의뢰은행입니다. 추심의뢰은행은 수출국에서 수출자가 대부분 거래하는 은행입니다. 거래하는 은행이 아니어도 되지만 거래하는 은행에 가야지 빠르고 그 다음에 이제 복잡하지 않습니다. 자, 추심에 필요한 모든 지시사항을 기재한 추심 지시서입니다. Correcting Instruction입니다. 그냥 correction instrument, 요런 추심해 주세요라는 그 추심 지시사항을 기재한 추심 지시서를 우리가 correction instruction이라 합니다. 를 작성해서 수출자의 환원과 선적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수입자의 거래은행, 즉 추심은행, 즉 correcting bank에다가 추심은행은 수입자가 거래하는 은행에다 송부하고요. 수입자 앞으로 추심해 줄 것을 의뢰를 합니다. 즉 이걸 이제 드로이죠. 지급인입니다. 그다음 추심의뢰은행이 환음을 매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경우는 이제 추심의뢰은행이 먼저 환음을 매입, 즉 니고시션 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에 추심의뢰은행은 그죠? 추심은행은 매입은행이 되죠. 그죠? 그다음 환음 대금 결제에서 환음 만기일까지 그죠? 이자, 매입 수수료 등에 공제한 대금을 수출업자에게 지급합니다. 그죠?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면은 환음 부도 처리되는 경우는 수출업자에게 동대금을 구상하는 것을 이제 구상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구상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소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자, 우리가 이제 보통 자, 그래서 이제
추심 의뢰가 들어오면은 저 수입국의 수입자의 뭡니까? 수입자의 거래은행이 되겠죠. 그죠? 수입자의 거래은행은 매입은행으로서 일단 먼저 줍니다. 그죠? 그죠? 추심의뢰은행은 보통 미안합니다. 보통 이제 이 주식의뢰은행이라는 게 이제 수출자의 여기 네고뱅크, 소위 말하는 매입은행, 신용장에서 매입은행 같습니다. 이 사람이 먼저 뭐냐면은 일단 돈을 먼저 줍니다. 그죠? 돈을 먼저 주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환음의 만기일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사이트 드래프트든 아니면은 타임 드래프트든 외상글은 그 만기일까지의 기간이 있을 겁니다. 왜? 이게 이제 서류가 가고 거기서 다시 불러서 하면 뭐 10일이 걸릴 수도 있고 뭐 20일이 걸릴 수도 있고 뭐 빠르면 며칠이 걸릴 수도 있겠지만 하여튼 그때까지 이자 하고 이제 뭐냐면 원래는 거기서 돈이 와야지 이제 이 사람이 받는데 미리 주니까 이거는 대출하고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자 다 떼고 수수료 다 떼고 이제 해서 먼저 줍니다. 주고 나중에 이제 이 사람이 뭡니까 그 주심은행이 지급인한테 수입업자한테 돈을 받아갖고 주면은 나중에 이제 이 주심의뢰은행은 그 돈을 받는 거죠.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한 10일이면 걸릴 것 같아서 10일치 이자를 떼고 수수료를 뗐는데 20일 걸렸다. 그러면 다시 불러서 더 받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처리를 해줍니다. 알겠죠? 그렇다. 뭐 크게 틀린 거 없습니다. 신용장과는. 알겠죠? 신용장과는 크게 틀린 것이 없다. 뭐 신용장을 발행했다, 발행하지 않았다, 뭐 이런 차이죠. 그러나 나중에 이제 법적으로는 책임이 있죠. 그죠? 책임이 있다. 법적으로는 책임이 틀립니다. 소구권에 관한 책임이 틀려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그 다음에 이제 추심 결제 방식 절차, 그죠? 그러면 이제 추심은행은, 그러면 이제 수입국에서의 수입자가 거래하는 은행을 추심은행이라 그랬죠. 그럼 이제 추심은행은 어떻게 하는가 봅시다. 추심은행은 이제 환원과 선적서류를 추심의뢰은행, 즉 수출자가 거래하는 은행이 추심의뢰은행, 레미팅 뱅크라 했죠. 부터 접수합니다. 접수하는 즉시 수입자에게 선적서류에 도착하는 통지서, 즉 arrival notice를 발송합니다. 그럼 빨리 오세요 이렇게 하죠. 와서 여기 선적서류 왔습니다. 빨리 와세요라고 하죠. 하고 환원 대금을 지급 또는 인수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죠? 환원 대금 인수하세요 하는 것이 그게 뭐냐면 사이트 드래프트고요. 인수하세요 하는 게 이제 타임 드래프트다 하죠. 은행은 서류의 진정성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습니다. 이게 중요한 이야기죠. 이거는 이 책임에 대한 겁니다. 이 책임 알겠죠? 이 책임 책임 여기 이렇게 BL이 가짜든지 여러 가지 이제 있을 수가 있겠죠. 이게 대해서는 뭡니까? 책임이 없습니다. 이게 이제 다 틀린 거죠. 그죠? 책임이 없다. 그냥 전달만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은행으로부터 추심을 받은 지급인은 추심 환음이 DA 방식일 경우에는 인수와 동시에 대금을 지급하고요. DP 방식일 때는 Document Against Payment가 바로 줘야 되는 거죠. 그 다음 DA 방식일 경우는 제시된 환음을 인수하고 나중에 만기일에 지급합니다. 동시에 수입업자로부터 환음 지급 또는 인수의 서명을 받은 추심은행은 받았죠? 선적서류를 수입업자에게 인도합니다. 그죠? 자, 환음을 지급 또는 인수한 수입자는 선적서류를 제시하여 운송업자로부터 물품을 운송업자는 선사를 이야기하죠. 왜냐하면 운송업자가 발행한 것이 바로 해상운송업자가 발행한 것이 바로 BL이기 때문에 그죠? 추심은행은 수입업자부터 지급받은 추심 대금을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추심 의뢰 명령서에 명기된 대로 추심 의뢰은행 앞으로 송금하면 됩니다. 그죠? 그렇게 하면 이제 추심 은행은 이걸로 이제 끝나는 거죠. 그죠? 자, 왜냐면 추심 은행이 대부분 먼저 내고를 해주기 때문에요. 수출업자한테 그죠? 그렇게 해줍니다. 자. 이제 요 뒤에 거는 요거는 이제 일단은 여기 보면 추심 방식과 신용장 방식이 있죠. 이제 요 방식은 다음 시간에 리마인드를 한번 하면서 여러분들이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러면 앞에 걸 한 번 더 우리가 리마인드 하면서
넘어갈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추진 방식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리마인드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 분량을 원래는 뭐 이렇게 3개를 보통 이제 학교에서는 2개를 분량을 옵니다. 왜냐면 일주일에 강의가 2번 있기 때문에 2개 분량을 올리고 보통 이제 어떤 식이냐면 뭐 이렇게 1시간을 보통 이제 이렇게 동영상은 찍고 로딩하고 편집하고 이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학교들에서는 1시간을 25분 동영상을 1시간을 인정해 줍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75분이 되면 이제 3시간을 이제 한 걸로 이렇게 이제 인정이 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어쨌든 그게 기본입니다. 기본이고, 근데 여기 이제 3개로 이제 세그멘트를 이제 나누라는, 그러니까 뭐 시간당을 이렇게 나누라는 이제 그런 이제 어떤 근거가 있는데, 제가 보고 이게 중간에 끊으면 또 맥이 끊기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경우가 있냐면 쭉 달아서 들어버리면은 그게 이제 억수로 효과적인 부분이 있고, 아니면 중간에 챕터를 봐가지고 요 챕터하고 요 챕터하고는 뭐 크게 뭐 연관성이 없겠다 싶으면 이걸 3개의 세그멘트로 이렇게 끊어서 이렇게 뭐 3개로 만들어서 올리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게 만약에 이게 좀 달아서 해야 되겠다면 그냥 크게 2개의 세그멘트로 해서 이렇게 제가 로딩을 하는 그런 방식을 취할 겁니다. 그래서 주에 따라서 뭐 3개가 올라가는 것도 있고 2개가 올라가고 있는데 시간을 여러분이 잘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3시간은 시간당 25분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3시간은 총 동영상 길이가 이제 한 75분인데 그렇지만 이제 거기에 얽매이진 않고 가이드라인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죠? 그렇지만 이제 하다 보면은 보통 이제 나 같은 경우는 조금 그걸 시간을 오버합니다. 오버는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그 시간들을 잘 이제 해서 그렇게 이제 볼 수 있도록, 그죠? 그렇게 하면 좋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